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인 생명체가 이루는 특별한 조직을 우리는 계층적인 구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세포 생물만이 가지는 누릴 수 있는 그 계층적인 구성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우리는 항상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산소처럼 언제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관계, 이거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은 사실 이거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이 하나가 막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는 이 발생과 생장을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성으로 집어넣었는데 너는 왜 빼먹었느냐, 똑바로 해라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서 아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발생과 생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조금 모든 생명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생명체 공통적 특성이라고 넣어놓는 책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묻고 싶은 거지. 제정신이냐. 이 모든 생명체를 다세포 생물들만이 생명체라고 간주하고 있는 그러한 또 낯두꺼운 행태는 무엇인지 나는 또 되묻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 자라는 거니까. 생장. 영어로 얘기하면 growth라는 건데, 그것은 이 세균이나 우리나 또는 저 밖에 있는 우리의 친구 식물이나,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세균의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한번 하고 나면 빠이빠이잖아. 그런 단세포 생물에 있어서 생장은 세포 분열을 해서 그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생장 좋아. 그런데 문제는 다세포 생물에서는 생장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단세포처럼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붙어 있잖아. 끈끈하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development라고 하는. 발생은 저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단세포 생물에게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발생은 조금 전에 발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분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에 항상 또 강조하는 것이, 다세포 생물로서 분화라는 것을 간과한다면 너는 다세포 생물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모든 다세포 생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화가 뭐지? 우리는 태초에 생식세포,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했잖아. 우리의 근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난 척 해봤자 겨우 세포 하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사, 그래서 결국 수정란이 돼가지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마구 미친 듯이 해가지고, 갑자기 몇백 조의 세포로 이렇게 딱 된 건데, 그동안에 그럼 그 수정란이 동일한, 완전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했는데, 그럼 모든 유전자들이 사실은 전부 클론 아니야, 클론. 동일해. 유전자가 클론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르지? 지역마다 지방자치제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잖아, 이거. 여기하고 모든 세포들이 생긴 게 다르잖아, 지금. 생긴 게 다르다는 건 왜 생긴 게 다를까? 생명체 하나의 공통적인 또 하나의 그 파라다임은 생긴 대로 논답니다. 생긴 게 다른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분화거든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만, 우리가 같이 무슨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살자. 좋잖아, 여러모로. 그래서 막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 우리처럼 몇백 조 개의
세포로 모여서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요 분화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기능에 맞게 전담해서 달라지는 게 그게 분화거든. 그거를 잠시 간과한 철딱선이 없는 세포들은 우리 뭐라 그러지? 그렇지. 암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철딱선이 없는 세포들은 암적인 존재 하면서 완전히 박멸을 하려고 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그래서 분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분화는 그냥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다세포 생물로서. 그래서 그 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분화를 하느냐가 바로 이거거든. 조직, 기관계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처음에 조직, 얼핏 보면 대충 뭔지 알잖아. 조직, 기관계. 대충. 몰라도 사실 상관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조직, 대부분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왜 한데 뭉쳤어? 왜? 무언가 뜻 있는 일을 도모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세포 집단이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집단이에요. 조직. 그런데 갑자기 그 조직들이 아예 심심해. 야, 여기서 끝이야, 우리?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하면 조직들끼리 또 모여 해서 이제는 서로 다른 조직들들. 더 이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서로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붕 아래 빅텐트 치고 그래가지고 기관이라는 것을 딱 형성을 해가지고서 같은 일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훨씬 더 친근하게 잘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전부 다 기관들이니까. 눈, 머리, 뇌, 심장, 간장,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인데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심장에서 심장을 이루는 이 조직들이 전부 동일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서의 심장은 하나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잖아. 뭐? 혈액을 펌프질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이 또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기관계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또 여러 개의 기관계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심층 탐사하는 것이 일반 생물 2거든요. 이제 일반 생물 2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계들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서 그들이 수행하는 게 뭐냐, 이 일들이 뭐냐. 그 기관계들이 그런데 2학기까지 언제 참고 기다려?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확인하고 싶어. 그럼 당장 저 충북대 병원 한번 들려보시든가. 그러면 충북대 병원 딱 가면은 어디로 모실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니드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러면 심혈관계로 가셔야 되겠네. 종합병원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관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 기관들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떤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같이 일하는 기관들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만 해두고 오늘의 특별한 목적은 갑자기 내비가 왜 켜져 있냐 이거. 들어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생과 생장 같은 것은 모든 생명체의 특성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계층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한다. 계층이란 건 뭡니까? 하이어라키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계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어떤 층층 시야로 계급이 있는 것처럼 계층적인 그게 생명체를 보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조금 그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세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부터 생명체 출발점이야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이제 요 세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서는 다세포 생물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세포는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고 곧바로 개체라는 것으로 그냥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세포는 원핵세포뿐만이 아니라 진핵세포 중에서도 단세포들 꽤 많잖아요. 효모라든가 아메바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건 없는 거지. 조직기관, 기관계 같은 것은.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개인적인 생명체로서의 개체를 떠나서도 사실은 이
관성의 법칙이 계속 작용해가지고서 이 트렌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갈래 하면서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개체군 하면 사람의 개체군이 잠시 이 교실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한 종만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 하나의 개체군이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개구리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같은 동일한 스페이스입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우리가 무엇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느냐 할 때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들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얼핏 보이는 건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 개체군이라고 언급을 하긴 하나 같은 이 공간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만이 여기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지금 떠다니고 안 보여요 지금? 어휴, 내 눈에는 그냥 막 보이는데 전부 득실득실거리는 이 바이러스랑 그 세균들 좀 봐. 이거 다 보이는데 이거.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걸어다니는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그건 거짓말이고. 어쨌든 저 안에 분명히 있지. 바퀴벌레도 있고 어쩌면 쥐도 있을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이 같은 장소 안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의별 다른 종들의 생명체가 같이 사는 거지. 그게 현실적인.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좀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 모든 이 똑같은 동일한 장소 안에서 같이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개체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이 군집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간 개념이지.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동일한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환경까지 같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생태계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물과 무생물까지 다 합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지방, 로컬 하는 지방의 어떤 지역적인 개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계속 갈래 하면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게 제 얘기가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결국 그것을 지구 끝까지 확장시킨 것이 바로 이 생물권이라고 하는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그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의상 그런 식으로 정의를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건 또 지극히 개인적인 중요도지. 내가 느끼기에 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갑자기 갑툭튀가 이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계층적 조직하고 창발성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는 얘기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갈수록 갑자기 새삼 깜짝깜짝 놀라운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 현실에 더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서 인공지능 AI를 요즘 막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AI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그러니까 좀 더 사실 1차원적으로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퍼 부어가지고 확대 발전시키는데 갑자기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창발성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좀 늘려놓으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도약이 일어나가지고서 아니 이런 것도 할 줄 안단 말이야? 이건 뭐지 도대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는 게 창발성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생명체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발성이라는 얘기는 생명체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런 특성이 절대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발성이. 정의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우습게 정의를 해놓는데 감이 안 와닿지. 뭐야 이게? 창발성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뭐지? 초등학교 산수 시간으로 되돌아갈래? 하고, 아니 부분의 합은 전체잖아. 등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부등식이 존재를 하지? 다시 말해서 전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습관적으로 전체, 뭐지? 하나의 큰 전체를 할 때 묘사, 표현 또는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 전체라는 것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이 깨알 같은 모든 이 구성원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합하면 결국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너는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산술적인 합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얘기지. 그거 웬만한 경우에 그게 맞는 얘기지,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창발적인 특성 또는 창발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전부 다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만이 하나의 전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A라고 지칭을 합시다. 네가 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A? 뭐 쉽지. A? 내가 알고 있는 A는 전부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보통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넌 좀 잘못 생각했어. A는 네가 생각한 이런 것들의 합보다 뭔가 더 있는 것이야. 그러면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더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온 거야, 그게? 라고 갑자기 발끈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창발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각 계층을 올라갈수록 이전 단계에서 상상을 하던 어떤, 그런 사실은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그건 네 책임이지. 네가 멍청한 거지. 원래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해서 왜 이렇게 네가 당황을 해야 돼.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창발성이라는 건 원래부터 있지도 않았던 거라는 얘기죠.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창발성, 계층적인 조직 구성, 생명체, 물론 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어. 그래서 뇌가 가장, 무슨 여기는 이제 심장을 얘기하지만 심장도 좋고, 심장보다는 오히려 뇌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뇌를 예를 들어봅시다. 그림은 심장이지만. 그래서 어떤 뇌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신경세포들이 전부 집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뇌를 만든 것인데, 그러면은 뇌를 이해하려면 결국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공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접근 방법인 것이지. 그럼 되겠네. 그래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 뇌과학자들은. 신경세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모든, 메타볼리즘, 그거 다 알아, 파스칼.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신경 조직이 이루어진 건 이들이 뭐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거. 그거 다 알아.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우리도 알아, 그 정도는. 근데 그래가지고 그들의 시냅스를 이뤄가지고 해서 특별한 시냅스를 이뤄가지고 가지고서 무슨 큰 암덩어리 여기 위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뇌란 말이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들의 신경이 신호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뭐 그런 것만 잘 여태까지 배운 대로 여태까지 한 걸 다 추적을 하면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도 MRI를 찍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MRI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MRI가 그 중에 특히 fMRI라고 이런 거 MRI 중에 신경세포들이 연결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그런 MRI 특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신경들이 전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떠한 경우에 이게 끊어지고 어디가 뭐 잘못 연결되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도대체 그 감정의 근원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다 알잖아, 지금. 근데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길이 없네? 분명히 뇌는 감정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어떤 기관인데 여기서 또 누군가는 그럼 딱 태클을 걸겠지? 왜 감정이 뇌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몰랐어요, 아직도? 그럼 할 말 없어. 오케이. 모르지. 진실로 어쩌면 감정이라는 건 가슴에서 나온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나 보다. 라고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감정, 뭐 분노라든가 무슨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창발성이라고 하는 거죠. 창발성이구나. 여태까지 여기를 가면 백날 공부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본질은 여기서 어떠한 흔적조차 제시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그냥 나의 뒤통수를 치네? 미리 좀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걸 이제 우리는 창발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창발성은 우리들의 무지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의 좌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비근한 예로 창발성을 흔히들 생명체, 다시 강조하지만 생명체에서만 그런 창발성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대표적인 인터넷을 찾아보면 창발성의 예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창발성의 예는 뭐냐면은 자전거에 관한 창발성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예이기 때문에 영어 미국 웬만한 미국 집에 전부 있는 차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차고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전부 분해해 가지고서 쫙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흩어뜨려 놓았다고 칩시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자전거 부품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게 뭔지 도대체, 특히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부품 하나하나를. 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미케닉인 팔할 수 있지. 가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부품 하나하나들을 그냥 딱 조립을 해서 쫙 보이면 그제서야 이 옆에 있던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세상에, 아 이게 자전거라는 것이었어? 이쁘네, 멋있네. 뿐만이 아니잖아. 거기서 갑자기 그 널려져 있던 부품 하나하나가 조립이 돼가지고서 갑자기 자전거라는 것이 딱 탄생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자전거가 갑자기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네? 탈 것으로서 이동수단이 되어버리잖아. 그게 바로 창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황했던,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에게는 그것은 창발성이긴 하나, 기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케닉에서는 그게 뭔 놈의 창발성이야. 이미 다. 그거 모르냐? 이렇게 조립하면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자, 이 생물학 쪽에서 창발성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생명체 자체의 복잡성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복잡성?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전부 더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더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부품들이 더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임으로 새롭게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은 생각 안 하니? 그러니까 세포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세포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보통 우리의 습관이지, 그건. 잘못된 습관이라고 너무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것을 잘 써먹었으니까. 소위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인데, 환원주의.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는구나. 환원주의적인 창발성의 근원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 방식을 택해왔거든요. 환원주의. 이건 이 서양의 모던 과학이 태동하게 된 하나의 정신적인, 이론적인 지주입니다. 이 환원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시계가 어떻게, 신기하잖아. 손목시계가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참 신기해. 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신기하네. 알고 싶어? 가장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가장 올바른 FM 방식대로. 그것은 뭡니까? 뜯어봐. 분해해. 왜? 분해해야 시계가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 보고 각 부품 하나하나들을 공부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각 부분들을 전부 다 마스터했어. 그럼 그걸 이 뇌에서 멘탈로 전부 다 같이 다시 재조립시키면, 그러면 이제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네. 그게 바로 환원주의적인 이해 방식이거든요. 서양 과학은 전부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 방식을 해서 이해를 해왔어. 어떤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거야. 정말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서양 과학을,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그때 같은 당대 동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설파했었냐면, 시계가 알고 싶어? 그럼 시계를 가만히 관조해. 시계를 저만큼 이렇게 놔두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봐. 백날이고 천날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게 동양식의 접근 방식이지. 매우 뭐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방식일 수도 있긴 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잘 이것을 써먹어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체를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당연히 배운 대로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언제나 해왔었지. 그러다 보니까 난관에 왜? 얘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 원래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딱인데 얘는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거야. 갑자기 생겨나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지. 그 돌발 변수가 서로 간의 그 부품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도대체가 언제 어디서 그냥 돌발적으로 이걸 감 잡을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이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신이 볼 때는 자식 그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있어. 그거 모르니? 하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머리로는 그거 제대로 일일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그 알고리즘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심지어 엄청나게 꽤 쓸만한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어도 컴퓨터가 터져버리지 그거는 감당을 못할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날 공부해봤자 제가 대학원의 박사과정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접근 방식은 사실 당연히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뭐든지 그 누구도 그 당대에서 그때는 전부 무엇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하나, 무슨 유전자 하나 완전히 착각에 빠져 사는 거지. 어떤 자기가 딱 고를 선택을 한 단백질 또는 유전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또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라고 착각에 빠져가서 그것만 공부해가지고서 박사 따고 와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다 하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구하리라. 구하긴 뭘 구해. 아무것도 모르지. 와가지고서 적용을 해보려니까 이게 배운 대로 안 되네. 전혀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딴판으로 노네.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와서. 아주 최근에 와서. 그래서 어쨌든 당연하잖아. 이것만 공부했었잖아. 하나하나의 조각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조각들만을 공부하고서 완전히 공부하고선 자만감에 빠졌었지. 나 이제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그 조각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립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는 2단계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창발성이라고 자 그건 다 창발성이야 창발성하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는 거지. 창발성이 어딨어 이 세상에. 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게끔 돼 있는 걸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반성으로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죠? 유전체라는 것을 유전체 학의 시대 뭐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보는 거지. 단백질도 그렇고 단백질 하나만을 막 이렇게 공부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모든 단백질을 한 번에 전부 보자 해서 단백질 체 뭐 해서 그런 체 시대 그 체를 이제 그들이 시작한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전미사가 이겁니다. 오믹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낮았나? 오믹스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노믹스, 지놈이라고 하는 OME가 붙으면은 전부 그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미안. 여러분들의 목 운동을 좀 시키게 해가지고서 진 하면은 개별적인 개념이잖아요. 유전자. 유전체 하면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지놈이 유전체라는 얘기입니다. OME가 여기 딱 붙죠. 이게 전체라는 뜻이지. 단백질 하면 프로테인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체 하면 뭘까? 프로티옴이 됩니다. 프로티옴. 또 OME가 붙었지? 그래서 이런 OME를 전부 통틀어서 뭐 공부하는 학문에서 오믹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트렌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자라는 얘기.
그게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지금보다 멍청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고는 싶지만 그게 안 되지, 이 사람아. 뭐. 그런데 요즘은 워낙 모든 기술과 기계들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해보자. 해서 오믹스로 발달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환원주의적인, 구태에 의한 환원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도 우리는 이제 탈피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생겨요. 한꺼번에 한번 보자. 뭘? 모든 상호작용을 이제 전부 한번 감안을 해보자. 그거 역시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될까, 이제? 옛날처럼 무슨 386, 486 그런 이 PC의 좀 세대를 얘기하는 386, 4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86, 486, 286 하는 그런 컴퓨터 옛날에 그 기계 그 있잖아. PC.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엄청나게 연산 속도가 높은 컴퓨터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이제는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도 컴퓨터가 그걸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왔기 때문에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한꺼번에 다 보자. 다시 말해서 시스템 생물학. 간판은 전부 다 바꿔 달았어,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있는 생물학과들이 옛날에는 생물학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변한 건 없으면서 이름만 싹 생명과학과 무슨 이렇게 바꿨다가 요즘은 전부 시스템 생물학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서 못 모르는 순진한 학생들 꼬여갖고 그 이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도 변한 건, 물론 막 노력은 해서 새롭게 뭔가 의욕적으로 이제 태동이 되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실제로 무슨 시스템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은 건 아직은 없어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 어렵고.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뭔가 어느 날 이제 뭔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와 이 어떤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서 컴퓨터한테 이것을 판정을 바라는 것은 당연 이 시스템 생물학에서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 막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은 게임은 금방 변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것도 이제 아마 곧 해결해 주지 않을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스티븐 호킹스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경종을 울렸는지, 그거 했다가 이제 너희들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경고를 했다죠. 스티븐 호킹스가 죽기 전에. 그러나 뭐 경고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이렇게 그 기차, 멈추지 못하는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게 되는 그런 트렌드인데, 어쨌든 어디까지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재밌겠어요, 앞으로. 특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 그게 이제 시스템, 결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오늘 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거의 한 3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결국 생명체의 그러한 복잡성 때문에 수반되는 창발성의 정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요약하자면. 그러면 그 창발성의 본질은 알았고,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생명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잘 몰랐던, 아니 시스템 생물학하고 창발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싹 바꿔가지고서 진화하면 종분화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되면 될수록 새로운 종이 원래 기존에 있던 어떤 하나의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이라는 개수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성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것을 상쇄시키는 멸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기존에 있던 종들이 없어져서 멸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공통 조상으로부터 처음을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루카라고 하는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갈라져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심지어 이것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것은 심지어 이것들은 종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배경에 여기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아주 작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있는데 동물 안에서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될 정도의 복잡성, 다양성을 지금 이렇게 지니고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야, 자꾸 뜬금없이 내비가 튀어나와. 이 패드를 내비로 사용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비 겸 이거는 또 교육 기자재 겸 아주 효자네, 효자. 여기 이렇게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새로운 종.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종. 사람과 침팬지의 예를 금방 쉽게 들 수가 있죠. 현재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거든. 어느 정도 가까우냐 하면 사람과 침팬지는 DNA를 서로 비교를 딱 해보면 전체 총량에서 DNA 전체 염기 서열 분석에서 98%가 동일하거든. 어머나 세상에 2% 이건 뭐 거의 동일인이잖아. 98%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거의 동일인인데 그 누구도 침팬지와 사람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하는 일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침팬지와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자, 그러면 가깝다는 얘기는 정의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람과 침팬지가 진화적으로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과 침팬지 또는 사람과 저기는 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람과 침팬지의 관련이 진화적인 유연 관계상 훨씬 더 개보다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라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이것을 공유했다는 얘기죠. 요 꼭지점은 뭐? 공통조상. 이게 예를 들면 한 100만 년 전쯤 예를 들어서 100만 년 전쯤에는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조상만이 걸어 다니던 그런 시절. 사람인지 침팬지는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무슨 연유로 갑자기 그 중에서 최소한 일부가 독립을 선언하고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사람이라는 새로운 종이 됐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침팬지는 그냥 그대로 답보, 그대로 수구를 유지했느냐 하면 사실 그건 절대 아니지. 침팬지도 나름대로 야 나도 열심히 노력했다. 진화하려고 다시 말해서 10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침팬지를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지. 침팬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화한 것이고 다만 방향이 달랐던 것이지. 서로. 우리 각자 제갈길 가자 이제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이렇게 갈라진 것일 뿐이지 모든 생명체는 진화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생존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진화를 하긴 한 거예요. 다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뭐 전생의 나라를 보여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 종들이 지금 이렇게 딱 다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런 종들을 원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분류학, 진화를 염두에 두는 그런 진화 분류학에서는 정말로 그분들의 스킬은 대단해가지고서 이 조예가 전문성이 뛰어나서 이걸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단서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숭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침팬지가 가장 가깝냐
하는 것을 공통 조상이 뭐 100만 년 전에 있었는지 그들이에 있어서 알 게 뭐야?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딱 이렇게 분류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김새라든가 또 해부학적인 측면 또 심지어 어떤 행동학적인 그런 단서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서 이걸 쫙 정리를 해서 딱 이루어 놨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림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해도 그냥 똑같이 다 끄떡끄떡 거릴 만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런 분류인데 사실은 이 분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했느냐 하면은 DNA 염기설 비교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히. 다시 말해서 이들끼리를 98% 얘하고 얘는 무슨 뭐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 얘하고 저기 가는 저 물고기까지 가면 뭐 심지어 40%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동일성. DNA 염기설 분석만으로 이게 딱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이 케이스는 최소한 운 좋게.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저 분류학을 전통적으로 하시던 그분들에게서는 상당히 저항감, 막 이 DNA 염기설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분류할 수 있지? 저런 쓸데없는 학문을 하는 저런 뭐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야라고 분개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뭐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요즘 트렌드는 DNA 가지고 그냥 손쉽게 이걸 다 해버려요. 뭐 어떤 두 종간에 누가 더 가까운지 그런 거 알고 싶어? 그럼 DNA 검사해봐. 실제적으로 훨씬 더 그것의 이 효율을 발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 여기 봐. 생김새가 대충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교하는 데에서는 굳이 DNA를 가지고 안 써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딱 던진다면은 진핵생물하고 유캐리아 진핵생물하고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고세균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고세균과 세균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진 학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4장에 가면 우리가 세포 배울 때 나오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세균 이런 그 그룹이 세 개 양대 3대 산맥이 있는데 양대 산맥이죠. 세 개 산맥이 있는데 우리가 진핵 생물이 과연 고세균과 더 가까울까? 진화적으로 세균과 더 가까울까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무슨 뭘로 비교할 거야, 이건? 난감하잖아? 이거를 해결한 게 바로 DNA 염기설 분석을 딱 했더니 놀랍게도 어쨌든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름 자체가 고세균 하면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진화의 최정상인데 우리가 감히 저런 고리타분한 고고학적인 고세균과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놀랍게도 데이터는 고세균과 우리가 훨씬 세균보다 가깝다. 실제적으로 진핵생물은 고세균 중에 일부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진핵생물로 진화를 했다라는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전부 다 DNA 염기설 분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지. 아니 왜? 그러니까 지금 침팬지하고 케이스를 이제 다시 상기시키듯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DNA의 일치성이 높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왜 그래야 되지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왜 안 그래야 되지? 친자 확인하는 거 뭐 또 모르냐? 너? 친자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하니? DNA 검사하잖아. 그래서 나의 정말로 친자라면 DNA가 일치하는 것이고 거의. 친자가 아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DNA가 일치하지 않잖아. 똑같은 얘기야, 라고. 맞아요. 똑같은 얘기야, 맞아. 하지만 똑같은 얘기라고 그 훨씬 더 근본을 묻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DNA 염기서열이 같냐라는 얘기. 멀면 멀수록 가깝다 멀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쉬운 거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화적으로 가깝다 멀다라는 얘기는 언제 떨어져 나왔느냐. 떨어져 나왔 어디로부터? 공통 조상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끼리에 예를 들어서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이라면은 형제들의 어떤 집안의 형제들의 공통 조상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 부모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종으로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가장 진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종은 이웃한 종은 어쩌면 형제간이라고 어떤 이제 비유할 수도 있는데 그 두 형제의 공통 조상은 누구야? 바로 거기 있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는 그 공통 조상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10분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 쉬우면서. 그래서 다음 세션에 계속 해봅시다. 이거.